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출문제 부분에 2018년 그러니까 계속가 진행을 해왔듯이 이전 주에도 국가직하고 지방직, 그 다음에 이제 소방직, 서울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직의 형태는 계속 여러분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 과정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었는데 전주에는 상반기를 풀었으면 이번에는 하반기로 해가지고 3회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자, 로마자 표기법이었는데 그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도 자, 1번은 지금 뭘 물었던 거죠? 자, 이 부침표화된 얘기를 물었거든, 지금. 그럼 부침표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항목의 형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침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죠? 자, 이 부분이 우리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은, 아니다. 자, 이게 6항이 되겠네요. 그죠? 자, 부침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6항 하게 되면은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부침표 없이 붙였습니다. 이들은 부침표가 있으면 안 돼요. 그 6항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반드시 부침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이 이게 5항이었었어요. 저 5항은 뭐가 있을까? 행정구역 단위 있었지, 여러분들. 군구, 읍면, 이동하는 거. 또 도로명. 반드시 부침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원칙이 있고요.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원칙은 자, 두 가지 묶어줍니다. 부침표를 사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사용함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규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2항. 자, 2항이 뭐였어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항. 그게 바로 인명표기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는 2항을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죠? 사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사용함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선 일단은 부침표 자체가 틀린 것부터 골라보세요. 틀린 거. 자, 우선 1번 지워. 1번 이거잖아요.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명. 그러면 거기에 독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뭐예요?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든 자연지물명이잖아. 섬이잖아. 그때는 부침표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번 지우고 일단 틀렸으니까 다음 3번도 통립문 할 때 지워야겠지. 그치? 이것은 이제 문화재명으로 봐도 좋고요. 인공, 축조명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럼 일단 부침표가 틀렸으니까 1번, 3번은 지워버리고요. 자, 2번, 4번은 부침표가 맞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야 돼요? 지금 2항에 대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왕리 했을 때 이건 5항이 돼야 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리의 형태가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니까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구대 그랬을 때 부침표가 없다면 이게 방우대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용례 중에 여러분들 중앙도 기억나세요? 중앙? 그것도 부침표가 없다면 준강이 될 수 있지만은 꼭 쓰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해운대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규정에 맞는 걸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임표 규정을 한꺼번에 묶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우리 비문화. 네, 독해와 관련된 것이겠는데요. 자, 중심 내용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앞쪽에서도 공부가 됐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단락이 자, 2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자, 2개가. 자, 이랬을 때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단락의 관계를 먼저 숙지를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업무는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을 낮춰 부른 말이고 언간이라는 것은 한글로 이루어진 편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1단락은 네, 전제가 되어 있고요. 자, 2단락은 이렇게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뭘 찾으라고 했었지? 접속어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단락. 자,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 동그라미. 자, 항상 자, 주지니까 그러나의 접속어 다음에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됐어요? 자, 필자의 주장은요.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는 편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일단 밑줄 거기. 이런 명칭 때문에 내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는 편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자, 그 밑에 이제. 자,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녀자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치? 그럼 거기에 키워드만 참아봐. 필자 주장은요. 자, 키워드.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선 키워드는 필자의 주장은 뭐 있었어 지금? 아녀자나 부녀자나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문 관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가는 자, 그 밑에 있네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녀의 공유이었다. 그러면 결국 그러나 이후에 필자의 주장은 뭐였다고요? 특정 계층, 여기에 국한돼서 이것을 내가는 아녀자의 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는 모든 계층, 그 다음에 공유물. 자, 이 말이 꼭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계층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3번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유물, 또 모든 계층이 다 통합할 수 있는 네, 이것이 필자의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단락이 둘이 있었을 때는 그 2개의 단락에 대한 관계를 먼저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락을 읽을 것이냐, 두 번째 어느 부분을 읽을 것이냐. 이해됐어? 그때는 반드시 접속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접속어가 2 이상 나온 때는 그때는 반드시 뭘로 하라고 썼어요? 역접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잡으면은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은 자, 비문화 독해 문제였고요. 자, 다음 3번 형태는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조사에 쓰임을 얻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은, 고, 면서, 로서, 조사하고 지금 어미네요. 그죠? 자, 그럼 1번에서 뭐, 자, 우선 가의 형태에서는, 자, 우리 조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거기에 보조사, 지금 은을 물었습니다. 보조사 은을.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말이야. 그럼 이때 수학 성적은 참 좋군 했을 때, 자,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의 은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은의 의미가 뭐가 돼야 돼요? 아, 이거잖아요. 응?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그럼 대조가 되려면 뒤는 어떻게 됐어야 돼? 아, 국어 성적은 좋지 않는데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따라서 보조사 은은 대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은의 모습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학 성적이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이해됐어? 이렇게 해야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나 앞쪽의 은의 모습은 뭐가 된다? 뒤하고 대조가 되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못 쓰였다 그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맞게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나의 형태에서는 우리 이걸 잠깐 봅시다. 우리 인용 기억나죠? 인용절 할 때. 그럼 인용절 하게 되면은 자, 우리 간접 인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직접 인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간접과 직접의 식별의 기준은 뭐 있었지? 큰 따옴표 유무였잖아. 자, 그럼 우선 직접 인용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야 되겠고 간접은 따옴표가 없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뒤에 붙는 인용 부사격 조사격 나죠. 그러면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에는 뭘 써야 돼요? 고를 쓰고 직접에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조사라면 나고를 쓰겠죠. 물론 조사가 아닐 경우에는 자, 띄어써서 네, 하고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붙여 썼기 때문에 조사를 말했겠죠. 근데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인데요. 뒤에 조사가 고로 돼 있죠?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된다? 라고로 써야 된다. 그죠? 네, 이것도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이게 틀렸다. 잠깐 보자. 이제 다에 우리 어미 과정에서 뭐뭐 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그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뭐 우리 배운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서라고 하는 어미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면서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이렇게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어 그러면서 나에게 자, 두 동작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멈추고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이랬을 때는 뭐야? 이미 하나의 동작이 끝나버린 거란 말이야 이제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꾼다 그랬는데 고로 바꾸면 안 돼요.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꾸지 않는 게 맞습니다. 3번. 네. 자, 다음. 요건 우리 이제 자, 이 라 부분에서는 우리 역시 조사 중에서 요건 우리 작년도 지방직 1번에서 나왔었어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로서하고 우리 뭐가 있었어요? 이거 쓰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로서는 자격, 신분, 로서는 어떤 재료, 원료, 기구, 도구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로서를 쓸 수 있는 두 번째 거, 로 쓸 수 있는 세 번째 거 조심하라고 이거 공부했던 거야 이게. 자, 봅시다. 연설, 로서 그랬는데 어때?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여기서는 수단이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로서 할 때, 자, 첫 번째가 재료, 원료, 두 번째가 기구, 도구,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설이 뭐가 돼야 돼? 수단이 되겠지, 그지? 로서가 아니라 로서로 바꾼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고쳐쓰기 문제는 대부분이 세 개는 틀린 것을 바로 잡아라는 문제고 하나는 맞는 것을 잘못 고치는 이런 식이거든요. 다 문제가. 자, 그래서 네, 가, 나, 라의 형태는 조사의 쓰임을 물었고 가의 형태는 어미의 쓰임을 물었던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4번 형태는 통일성 그랬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앞쪽에서 이제 했던 문제라도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은 완결된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이 완결된 사고는 반드시 자, 소주제문과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자, 밑줄을 그었던 부분이 있죠. 그 밑줄 그은 앞쪽에다가 끊어버리세요. 밑줄을 그었던 자, 기억 있죠? 앞쪽에 끊으세요. 만약에 첫 문장부터 밑줄이 돼 있다면 그 밑줄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뒷받침 문장이라는 뜻이야. 뒷받침 문장. 근데 첫 문장에 밑줄이 없을 때는 앞쪽이 거의 다 소주제문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은 통일성의 원리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앞쪽에 소주제문에 뒷받침 문장의 내용이 전부 다 통일돼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일성의 원리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무슨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삭제를 하라. 그것을 통일성의 원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쪽에 소주제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문장.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그럼 소주제문이 뭐가 돼야 돼? 수학 시간이 재미있는 이유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수학 시간이 재미있는 이유. 그럼 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빼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일성의 원리라고 그래. 항상 통일성의 원리에 근거했을 때는 삭제를 하라. 자,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유 맞죠? 네, 좋습니다. 다음,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 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맞지요. 하지만 내가 수학 시간이 재밌는 이유와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이거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을 빼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일성의 원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한 두 개 더 해볼까요? 그러면 통일성의 원리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원리가 완결성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럼 앞쪽에 소주제문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뒷받침 문장이 충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충족되지 못했을 때를 뭐라고 그래? 우리는 완결성의 원리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통일성의 원리가 필요 없는 문장을 삭제를 해라, 빼라 하는 원리가 있다면 완결성의 원리는 뭐가 돼요? 완결되지 못했으니까, 그지? 내용을 첨가를 하라 하는 것을 완결성 원리라고 불러요. 자, 이에 비해, 자, 세 번째는 자, 일관성의 원리가 단락쓰기 원리 세 번째였습니다. 통일성의 원리나 완결성의 원리는 내용이 필요 없는 것, 내용이 부족한 것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일관성의 원리는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일관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우선 첫 번째가 접속 있죠, 접속어. 접속어를 바르게 사용하라. 또 지시어를 바르게 사용하라. 또 단락의 순서를 바로 잡아라. 네, 바로 이런 형태들이 일관성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일성의 원리였습니다. 자, 해서 4번에서는 3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5번 형태에서는 이제 우리 고전 시가가 나왔는데요.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작품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자주 봤던 지문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처음 본 작품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문을 통해서 우리 내용의 일치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 5번 볼까요? 자, 우선 그 작품하고 우선 장르부터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의 형태가요.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그랬는데, 네, 가의 형태는 송강정철 선생의 작품이네요. 자, 장르로 본다면 뭐예요? 얘는 시조입니다. 시조 지금. 자, 입에서 나는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을 말 못하고. 자, 나의 형태는 자, 임재의 작품인가요? 자, 무업이라는 작품인데, 요건 한시. 응? 한시. 그리고 우리가 주제 의식을 제시했었을 때, 자, 시조가 나왔을 때는 이 작품을 모르겠거든. 내가 종장만 보라고 그랬잖아. 종장만. 응? 그래서 내 마음을 베가지고 저 달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추나 보리라. 그때 고운님은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정철 작품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의 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나의 임재의 무어별이라고 하는 그 한시는요, 이거 한시네요. 그래서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을 말을 못하고, 이별을 동그라미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꼽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그게 이별 흐느낀다 하는 것으로 모아서 뭐예요? 이 작품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연군의 쟁을, 아래쪽은 이별의 정안을 읊은 작품 같습니다.
자, 우선 가와 나에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에서 달은 그랬어요. 달. 응? 달.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을 때는 공통점을 묻는 경우가 묻는 경우가 없고, 그럼 나머지 형태는 뭐겠어요? 각각 따로 물어요.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자, 가에서 내 마음을 베어내 가지고 저 달을 만들고자 그랬습니다. 자, 그 소재의 상징성을 물었었는데요. 그러면 가에서의 이 달은 내 마음을 베가지고 달을 만들고자 했잖아, 그치? 그러면 달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이건 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나에서는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그랬는데, 자, 이 달의 형태는 뭐겠어? 어떤 슬픈, 자신의 슬픈 심정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설은, 1번 해설은 가의 달에 대한 얘기만 적용이 돼야 되고, 자, 나에 나오는 이 달의 의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가에서 고운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에 시적 자아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고운님은 맞잖아. 이것도 고운님은 임금이었으니까. 그러나 나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아니, 시적 화자가 이 16 어린 아가씨가 말이야, 이별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도 편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돼 지금? 그들을 좀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예.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굳이 한다면 어떻게든 안타까워하는 대상, 이런 모습은 될 수 있지만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가씨는 아닙니다.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달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추라 보리라 했던 것은 내 시적 화자 태도가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이별하고도 직접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문 닫아놓고 흐느끼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바로 3번이 맞게 되겠는데, 자, 3번은 자, 시적 화자의 태도, 적극적인 태도냐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냐, 이걸 물었던 거지네요. 맞네요. 자, 4번은요.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했을 때, 그 장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만든 달을 걸어 놓은 것이 그 구만리 장천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이 장천은 아니잖아.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은 뭐겠어? 종장에. 고운님 계신 곳이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 아닌가? 장소니까? 그리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이건 맞겠네요. 자, 결론. 자, 1번에서는 달의 상징적 의미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한 매개체는 가의 작품에 나오는 달의 모습이지 나는 아니다. 또 2번도 시적 화자가 말하는 가의 고운님, 이것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지만은 나는 아니다. 이건 관찰의 대상일 뿐인 거야. 그리고 다의 모습에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됐죠?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모습에서는 나에서의 문,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 나는 맞지만은 가가 틀렸습니다. 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대비했었을 때는 항상 두 작품의 공통 차이점에 대한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6번은 이제 현대시를 내봤습니다. 자, 여기 잠깐. 그러니까 이제 현대시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 현대시의 모습에서 이렇게 본문에 밑줄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밑줄을. 이건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자, 밑줄을 그었을 때는 자, 두 가지 정도의 문제구도가 있습니다. 자, 그 밑줄이 단어의 밑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장의 밑줄이 되어 있는지. 그럼 단어 자체에 밑줄이 되어 있다면은 자, 이것은 네,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자, 문장 자체에 밑줄이 있다면은 요건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이 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먼저 알고 있었다면은 이건 쉽게 문맥적 의미가 풀어지겠지,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 아래쪽에 선지를 보세요. 응? 선지를. 그리고 선지가 있으면은 지금 먼저 기억이잖아요. 응? 기억. 요것을 선지를 가지고 앞뒤 문맥에 맞춰보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앞에를 보니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게 뭔가 지금 대합실에서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열차를 기다리는 공간 있잖아요. 대합실에서.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자, 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겠죠? 밖에는 눈이 쌓이고 있네요.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마 그 시적 화자가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대합실 안에는 흰보라 수수꽃 눈시리는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 그럼 기억을 보니까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이. 우선 첫 번째는 아니 내가 그랬잖아. 근데 밖에 보니까 창이 여러 개인 것 같아.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돼. 안에 지금 난로가 지펴지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창문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겠지. 여러 개의 난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창문을 비치는 이 모습이잖아. 이해됐니? 그럼 두 번째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이겠어요? 막차를 기다리고 있고 막차는 오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좀 어둡고 쓸쓸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있다. 이것이 틀렸다는 거야. 난로는 하나인데 창문에 여러 개 비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지금 쓸쓸하고 그치? 좀 어떤 어두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안온한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1번 지우세요. 자 다음에 자, 니은 됐을 때, 자, 그럼 니은에서는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밑줄. 그러니까 하나 좀 두 가지잖아 지금. 그 문장이 있을 때는 문장으로 끊어보라니까. 그럼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는 있지요. 뭐하고? 청색하고. 지금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주고 있잖아. 그러면 청색하고 뭐하고? 불빛이니까 붉은색하고. 이 대조적 이미지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였어? 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뭔가 지금 쓸쓸한 그런 입장이라니까 전부 다 거기에 대합실에 막차를 타려 온 사람들의 대합실에서 모습 뭐야 전부 다 어떤 삶의 찌들은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이라니까 지금. 그런데 뭐라고 그랬니? 눈 오는 겨울 풍경에 서정적 정취를 강조한 거야? 틀렸지? 자, 그래서 뭐 눈 내리는 풍경의 아름다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자, 앞쪽은 맞았지만 뒤가 틀렸습니다. 자, 2번도 지우세요. 다음.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이. 자, 그 바로 위쪽하고 아래쪽만 읽어볼게요.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자, 그런데 얘가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인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막 해소 천식도 있을 곳이고 막 기침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고단하고 어떤 괴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병이 걸렸다든지 오랜 병마에 시달렸다든지 이런 근거는 없잖아 지금. 자, 또 하나가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앞쪽에 밤 열차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자, 이 부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회상하고 떠올리며 느끼는 정을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난로에다가 그것을 이제 던져대는 이런 행위의 모습일 텐데요.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하는 것은 지난날의 회상이고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 하는 것은 그 슬픔을 톱밥난로에 톱밥을 던지는 행위로서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해설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 작품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 아래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우선 해제부터 꼭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시다,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평역이라는 시골의 간역을 배경으로 하여 고향으로 가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환을 간결하면서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 볼 때요, 그 맨 아래쪽에 자, 그게 제재는 이제 간이역의 대합실의 전경이고요. 주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시가 바로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 사는 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도 있었어요. 사평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그 시의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막차 동그라미.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기다리는 대상인데요. 여기서는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형성한 소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합실은 서민들의 인생 역정과 삶의 애환이 담겨진 곳이 대합실이고요. 다음, 톱밥난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는 존재를 톱밥난로로, 그리고 눈꽃은 가난하고 고단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서의 대상이 바로 눈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작품 시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시에 대한 그리고 해제 모습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됐어요? 자, 다음에 자 7번의 모습은 현대 소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유정의 자, 본범인데, 자, 문제는 뭐라고 있는가 봐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시에다가 밑줄을 그어줬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해라고 했을 때는, 요건 풀 수 있는 방법도 역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뭐 했었죠? 비문학에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는. 그래서 내용의 일치라든지 또는 내용의 추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이렇게 지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선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해 또는 감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똑같이 풀으라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단락이 하나일 때는, 자, 잠깐 다시 봐. 거기에 문장의 형태로서 다 끊어봐, 빨리. 마침표 있는 거 다 끊어. 그래야만이 그걸 근거로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거로. 자, 첫 번째가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하였다. 자, 그때 이 마름이 누구였겠어요? 장인이잖아요, 마름이. 그러면 키워드는 어디 있는 거야?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대목이 있는 거 봐봐요. 그래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봐, 이제.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의 외양은 똑됐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뭐 호박개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맞습니다. 다음 2번은요. 비속어와 존칭어 밑줄. 비속어와 존칭어 밑줄. 그리고 네, 해학적 표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술자인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장인이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그 두 번째 문장 봐볼래요?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장인한테 이놈의 장인님 됐어요? 그래서 이속하는 이놈하는 비속어하고 오히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장인님하고 존칭어, 그지? 그래서 이놈의 장인님 이 됐어? 그래서 비속어하고 존칭의 혼용을 통해 가지고 그 장인에 대한 나의 불만을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했어요? 자, 이것도 맞는 얘기. 다음,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낸다. 자, 여러 정황, 거론 밑줄 정황 거론. 다음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줄 봐보세요. 약이 오르면 뭐라고 썼어요?
아,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있지? 장인의 손버릇이 못된 부분이 있겠고요. 또 밑에 세 번째 줄. 장인님의 외양이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인께 닭 한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놈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 떨어지고. 상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장인의 댐댐이가 마땅치 않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은 장인과 소작인 사이에 뒷거래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라도 안 보내주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것이 뒷거래 장면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자 8번. 자, 이제 한자 표기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이런 건 나왔을 때도 뭐였어요? 물론 이제 단어 넣기 문제입니다만, 내용 생성하기 문제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도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러면 이걸 못 읽어 트리는 거잖아, 이거. 그럼 뒤쪽에 키워드 한번 해볼까? 뭐랑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자,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 자, 밑줄. 공동 의사 결정 과정. 이거 초점 맞추세요. 자, 그렇다면은 도금부터 읽어주세요. 자, 1번은요. 이렇게 협찬이라고 읽었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지, 그지? 이게 협찬이겠어요? 뭔가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아니겠지. 자, 2번은요. 무슨 악기 할 때, 우리 음악 할 때 협주한다고 하잖아요. 저 협주도 아니겠지, 그럼. 자, 다음에 3번은요. 자, 문제는 이제 협조라고 하는 것도 서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키워드가 뒤에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협조도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은 답은 4번이 있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협상한다고 하잖아요. 협상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도금을 읽었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뿐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의 형태도. 자, 이제 9번의 형태도 역시 한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한자 표기가 나왔었을 때 거기 선지 봐보세요. 전부가 두 글자씩이죠? 맞아요. 그럼 두 글자씩 나왔었을 때 한자 표기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요. 그래서 음은 같고 표기가 다른 거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자, 교정, 교차, 결제, 재고할 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동음 이자라든지,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유사 한자라든지. 그래서 한 글자가 틀린다든지, 그러니까 앞에 게 틀리거나 뒤에 게 틀리거나 아니면 두 개가 다 틀리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다. 자, 보겠습니다. 초고를 교정하여 그랬어요. 원고입니다, 원고. 그죠? 자, 그래서 학교교에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저 교정이라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원고를 했을 때는 네, 이게 맞네요. 1번이. 다음 2번은 서로 교차 검토하십시오 할 때 있었죠? 자, 뒤에 차자의 동그라미. 이 차자는 우리가 차이할 때 차자잖아요. 그럼 교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엇갈린다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갈래 차자를 써야 됩니다. 네, 차가 틀렸습니다. 다음, 전자 문제에 결제를 받아 그랬을 때, 우리 아이의 결제와 어의 결제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의 결제가 되면 우리 뭐야? 돈 대금 내는 거잖아. 대금 내는 거. 하지만 아이 결제가 돼야 돼요. 한자 잘 보세요. 우리가 승인 받는다, 제가한다 그러잖아. 자, 그 제자가 틀렸고요.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재고가 되는 것은 우선 들어 올린다, 쳐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두 글자가 다 틀렸어요. 우리가 말할 때 재고한다 할 때는 뭐예요? 문맥적 의미가 다시 생각해라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재고했을 때는 다시 제자에 생각할 고를 쓰겠지 이렇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음은 다 같은 이런 글자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10번에 자, 논리의 오류. 자,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풀어봤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11번의 설명의 방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가가지고 네, 우리 문법 관계된 문제 네, 두 문제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올해도 반드시 이러면 띄어쓰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띄어쓰기를 물었을 때는 자, 묻는 의도가 있다고 썼어요. 묻는 의도가. 자,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자, 품사의 통용. 두 번째는 자, 유사 형태에 대한 식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는가를 봐라. 거의 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1번에서 무엇을 묶으라 했는지 감 잡겠어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할 때 그 걸 있지, 걸. 걸.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줘요. 내가 왜 이건 볼 것도 없다고 했냐면은 니은 걸이 아니라 시험 문제는 니을 걸을 줘야 그래야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니을 걸을 띄었었다면은 이 걸은 뭐의 준말이겠어요? 그렇죠. 의존명사 것과 목적격 조사 을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위치에 따라서 정리하세요. 위치에 따라서 의미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타동사가 있어야 목적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너 후회할 걸 왜 그랬니? 됐어? 그러면 더 쉽게 본다면 목적어니까 이 니을 걸을 띄어 쓴다면 뭐야? 문장의 중간에 나와야 돼요. 중간에. 자, 그런데 니을 걸이 요렇게 끝에 나와요. 끝에 나왔을 때는 이 니을 걸이 뭐라고요? 종결, 어미예요. 뉘우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맨 끝에 나온 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문장에, 그래서 이거 니을 걸 나왔을 때는 문장의 맨 끝에 왔는지 중간에 왔는지로 구분하라니까? 의미하지 말고 그럼? 그럼 맨 끝에 왔을 때는 무조건 붙이는 거야. 이게 종결음이니까.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는 그때는 띄어 쓰는 거고. 근데 이랬을 때는 앞에가 니은 나왔잖아. 니은. 그럼 보지도 말고 띄어버리란 말이야. 그냥. 그럼 그 걸은 뭐에 준말이니까. 강의 거술의 준말이니까. 그럼 1번은 맞는 얘기 아닌가. 자, 다음. 2번은 뭘 물었을까요? 이거 물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접두사예요. 무조건 접두사예요. 그러면 제를 그 뒤에 수사하고 띄어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렸다고요. 자, 무조건 붙이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다만 굳이 띄어쓴다는 것은 자, 제1은 붙이고 이렇게 장을 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제1장 이렇게 읽으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야, 이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접두사니까 무조건 붙이는 겁니다. 자, 다만 전체를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제를 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이것도 어미와 의존명사의 구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났죠? 자, 니은치를 붙일 때는 전체가 어미입니다. 막연한 의문. 자, 그러나 니은과 치를 띄어 쓴다면은 이 치는 뭐였었죠? 의존 명사가 됩니다. 그때 지가 의존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됐대요. 그럼 시간의 경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가 의존명사였겠죠. 띄어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의할 게 있었어. 유사 형태. 니은지가 아니라 니을지가 나오면 보지도 말고 붙여라. 응? 항상 어미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측일 뿐인 것이다. 자,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전미사하고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가 나왔을 때요? 차요. 그래서 이 차가 전미사하고 의존명사의 구별 문제인데 전미사라면 당연히 붙일 것이요. 의존명사라면 띄어 쓰겠죠. 그래서 이 차가 사전에 의존명사로 썼을 때는 의미가 4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미사일 때 있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전미사일 때 하나. 목적이요. 사업차, 인사차, 연수차 됐어요? 목적이요. 이때만 전미사니까 붙이는 거죠. 근데 결혼 10년 차에 했을 때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띄었어야 이제 띄어. 자,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운 변동의 모습은 자, 그걸로 끝낼까요? 그럽시다. 자, 음운 변동으로. 자, 14번.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너무 쉽게 나왔는데 자, 우리 음운 변동하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네 가지 불러주세요. 첫 번째, 교체 또는 대치. 두 번째, 첨가, 탈락. 축약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깎는 그랬습니다. 깎는. 자, 우선 자음 앞에 있어요. 자음 앞에. 그러면 쌍기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끝소리 규칙, 교체. 다음 니은 때문에 기역이 대표음 기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응하고 바뀌었죠? 비음화. 역시 교체. 그렇다면 깎는은 교체 현상이 두 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깡는으로 발음이 됩니다. 벌써 1번 맞네요. 다음 2번, 깎아. 어디가 탈락이 돼요. 깎다 어간 뒤에 모음이 옵니다면 여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쌍 기억이 넘어가는 건데 무슨 탈락이 있습니까? 지워. 다음, 깎거나 깎지나 똑같아 봐봐요. 깎거나 깎지나. 자, 첫 번째, 자, 자음 앞에. 그렇다면 기역의 형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음 기억 나왔죠? 그렇다면 끝소리 규칙. 자, 교체 하나. 그리고 안 올림 안 올림은 된소리 되기. 역시 교체. 자, 교체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가 도치가 있어요. 또, 자, 4번도 마찬가지. 네, 똑같이 끝소리 규칙하고 두 번째 된소리 되기 있죠? 역시 교체가 두 번인데 그게 축약과 첨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내가 여러분한테 이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썼어요? 음운, 개수, 변화까지 설명을 하고 썼어요. 같이 묻으니까. 또는 이걸 그냥 단순히 발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주놓고 음운 변동이 3가지 이상 나타나는 발음이 뭐냐 이렇게까지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걸 대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운 개수의 모습에서 교체는 음운 개수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음운 개수가 변화가 되는데 첨가기 때문에 본래보다 증가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탈락과 축약의 형태는 본래보다 감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9가지 문제부터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2018년 지방제 구급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